상상조차 못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럽 최첨단 무기 시스템만 30년간 분석해온 독일 국방분석기관의 최고 전문가가 한국을 직접 경험한 뒤 평생 지녀온 자신의 기준과 신념이 완전히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최고의 기술만이 전부라고 믿었지만 한국의 방산 현장을 목격한 후 깊은 충격에 빠져 기존의 평가 방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단지 성능 좋은 무기만이 아닌 구매국의 미래까지 함께 책임지려는 한국의 진심에 감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냉철한 베테랑 분석가의 마음을 이토록 뒤흔든 것일까요? 오늘 그 놀라운 경험을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우스입니다. 저는 독일의 국방 분석 전문가이자 나토 전략 자문위원으로 30년을 보냈습니다. 제게 있어 전차는 독일, 미사일은 미국, 전투기는 유럽 공동 개발이라는 생각은 거의 종교적 신념과 같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제 일이었고 그 기준은 늘 명확했죠. 레오파르트 2A7처럼 수십 년간 그 신뢰성이 검증된 플랫폼이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최신 아이리스-T SLM, 방공 시스템 같은 유럽과 미국의 뛰어난 시스템들이요. 그런 제게 한국이라는 극동의 작은 나라, 그리고 그들이 만든다는 K2 전차나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같은 이름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을 그저 서구의 기술을 가져다 쓰는 조립 공장 정도로 폄하하고 있었어요. 독자적인 설계 능력이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은 독일이나 이스라엘 같은 전통적인 기술 강국의 영역이라고 굳게 믿었죠. 한국산 무기들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전 성능이나 기술적 완성도, 신뢰성 면에서 저희 유럽이나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지한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저의 이런 확신에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의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했다는 소식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심지어 호주, 노르웨이, 이집트 같은 나라들까지 한국산 무기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성공 요인이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일까요? 가성비 외에는 정말 다른 장점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유럽의 자존심 높은 기술자들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쌓여가는 의구심을 해소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 실사 방문단 명단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냉철한 분석가의 시선과 솔직히 말해 깊은 회의감을 품은 채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낯선 공기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들의 성공이 과장된 신화인지 아니면 정말 유럽의 아성을 위협할 만한 실체적 능력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제 30년 경력과 자부심을 걸고 말입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기술 시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저의 오랜 믿음과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지도 모르는 불편한 진실과의 대면이 될 수도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공식 일정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중 하나인 KD 다이나믹스와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홍보용 브리핑과 보기 좋은 수치 나열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며 약간의 지루함마저 각오했었죠.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시작 10분 만에 저는 제가 완전히 틀렸음을 직감했어요. 화면에 펼쳐진 것은 번지르르한 성공 사례나 완벽한 성능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제 눈앞에는 수백 번에 걸친 테스트 기록, 예상치 못한 고장 사례들, 수없이 반복된 설계 변경 과정, 심지어 야전 부대 배치 후
제기된 불만 사항과 그에 대한 피드백까지 마치 실패의 백과사전처럼 적나라한 데이터들이 숨김없이 공개되고 있었어요. 더욱 저를 경악시킨 것은 한국 측 담당자들이 이러한 실패 기록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때로는 어떤 자부심까지 느끼는 듯 설명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엔지니어는 K9 자주포 특정 모델이 17번의 주요 설계를 거쳤고 18번째 버전부터 심각한 결함 보고가 현저히 줄었다는 사실을 마치 중요한 성과처럼 차분히 설명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저희 쪽에서는 실패는 보통 감춰야 할 치부이고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곤 하죠. 잘못하면 예산 삭감이나 프로젝트 중단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 사례를 부각하고 실패는 최소화하거나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나 이곳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패를 상세히 기록하고 분석하며 그것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디딤돌로 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서울의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 무기를 속도, 사거리, 정확도, 고장률 같은 냉정한 수치로만 평가해왔던 제 기준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한국의 무기는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를 넘어선 개발에 임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실패를 자랑처럼 늘어놓는 그들의 방식에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이제는 그들의 접근 방식에 알 수 없는 경계심마저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하지만 무섭도록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었고 어쩌면 이미 유럽의 기술적 자만심을 넘어선 경쟁자로 발돋움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저는 이번 출장이 단순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오랜 평가 기준과 고정관념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현실과의 정면 승부가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정에 없던 ADD의 시험동 내부 깊숙한 곳과 기록 보관 시설의 실사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왜 이 나라는 실패를 감추지 않는가? 그 실패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유럽이라면 즉시 폐기되거나 접근 금지 구역에 봉인될 법한 실패한 설계도나 테스트 데이터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요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ADD로 향했습니다. ADD에 도착하자 민준이라는 이름의 젊은 선임 연구원이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로 저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실망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할까 우려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데려간 실패 기록 보관 공간에서 저는 그의 우려와는 정반대로 다시 한번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처참하게 타버린 회로 기판, 목표물을 놓친 유도탄의 추적 센서 모듈로 보이는 부품,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가 된 변속기, 부품 등 명백한 실패의 증거들이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분류되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광경은 제 경험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파일 캐비닛에는 수많은 보고서들이 빼곡했습니다. 슬쩍 내용을 훑어보니 3차 야전 시험 중 변속기 과열 문제 발생 주행 거리 27km 지점. 원인은 특정 부하 조건에서 베어링 내구성 부족. 4차 설계 변경 시 소재 교체 및 냉각 시스템 보강 필요와 같이 실패 상황, 원인 분석, 개선 방안, 심지어 담당자 이름과 날짜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문서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연구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 모든 기록들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해 주더군요. 실패는 단순히 잘못을 드러내는 낙인이 아니라 더 완벽한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남기는 소중한 기억 자산이라는 철학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변명이나 꾸밈도 없이
오직 진실만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유럽의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었죠. 책임 추궁과 평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실패 기록을 최소화하거나 왜곡하려는 문화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실패 그 자체를 다음 설계를 위한 가장 정직하고 귀중한 데이터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방위산업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토록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의 핵심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성공만을 좇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병적으로 기록하고 집요하게 분석하며 그 위에 또 다른 도전과 실패를 쌓아 올림으로써 마침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공의 탑을 건설한 것이었죠. 연구실 한쪽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K계열 포탑 구동 시스템. 5차 개선 연구 노트라고 손글씨로 적힌 낡은 노트는 그 증거였습니다. 무려 12년 전부터 기록된 수많은 시행착오, 부품 교체, 이력, 작동 오류 분석, 개선 후 반응 결과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군요. 이건 집념입니다. 저도 모르게 나지막이 으쪼렸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가 아니라 수많은 실패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극복해온 사람들의 땀과 기억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분석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기술 보고서를 검토했지만 실패를 이토록 집요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자들은 처음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통계나 시뮬레이션, 데이터보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는 경험과 그로 인해 축적된 기억을 더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죠. 어제 ADD에서 본 그 방대한 기록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방문지인 KD 다이나믹스의 포천. 야외 시험장에서 목격한 광경은 이러한 제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초봄이었는데 진흙탕을 거침없이 가로지르며 K9 자주포의 한계 성능을 시험하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개발팀의 수석 엔지니어 세진이라는 분이더군요.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는 잠시 테스트를 멈추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갑을 벗는 그의 손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죠. 그는 열정적인 표정으로 현장 테스트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단순히 도면만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만 믿어서는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직접 장비를 운용해보고 험하게 굴려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고장을 유발하면서까지 얻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컴퓨터 화면 속 숫자들이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실체적 경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배어 있었어요. 이는 가능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려는 유럽의 정교한 실험실 환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업자의 미세한 손끝 감각, 조종수의 극한 상황에서의 반응, 심지어 폭격 후 차체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의 패턴까지 유의미한 데이터로 간주하고 기록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험장 한편의 정비구역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포신 내부 정밀 검사를 하던 우석이라는 젊은 연구원은 궤도 테스트 중 입은 부상으로 손목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제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자 그는 그저 괜찮다는 듯 가볍게 웃어 보이며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도 놀라웠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정비실. 벽 한쪽에 붙어있던 고장 노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화이트보드였습니다. 그곳에는 발견된 모든 고장 및 오류 사례에 대해 발견자, 발생 시점, 증상, 임시 조치, 근본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최종 확인자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러 개발자와 정비사들의 각기 다른 필체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설계자만이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겪고 해결하려 노력한 모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투명하게 공유되는 한국 특유의 문제 해결 문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죠.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다시 K9 자주포의 초기 운용 데이터를 펼쳐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초기 결합률 높음, 신뢰성 부족으로 치부했던 그 수많은 고장 기록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결함의 목록이 아니라 실패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끊임없이 개선해온 치열한 진화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이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던 ADD의 기술 기록 보관실은 제게 또 다른 경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각종 무기 개발 사업의 손으로 직접 쓴 연구 노트, 빛바랜 설계도, 시험 결과, 보고서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빼곡하게 쌓여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어요. 현무 원초기 모델 엔진 연소, 불안정 원인 규명 및 해결 과정 같은 낡은 노트에는 개발자의 고뇌가 담긴 메모와 세월의 흔적인 커피 자국까지 선명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기술 데이터를 넘어선 기억, 인내, 책임감이라는 무형의 가치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연구원이 했던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의 단절은 곧 실패의 반복을 의미하며 실패의 기억을 철저히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바로 그들의 힘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한국은 기술 발전 이전에 이 기억의 힘을 잊지 않았기에 지금의 위치까지 올 수 있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출장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는 서울에서 국방부의 지하국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와의 성공적인 K방산 수출 계약을 실무에서 총괄 지휘한 인물이라고 소개받았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그녀의 태도에서 상당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와의 면담을 통해 저는 유럽이 한국 방산에 놀란 진짜 이유는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는 한국이 보여준 함께 가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행동들이 핵심이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 자국 연구원과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고 초기 수리 부속과 정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심지어 구매국 군인들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등 토탈 솔루션을 제안한다는 것이었죠. 폴란드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단순히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것을 넘어 탄약 생산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대규모 정비 인력을 파견하여 교육하며 현지 K 트레이닝 센터 설립까지 제안하면서 그들의 국방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계약서상의 의무조항 이행에만 집중하고 추가적인 지원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저희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의 일반적인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보였습니다. 이후 비공개 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은 이러한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인 레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도입 이후 경험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폴란드가 단순히 무기만 산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와 함께 자국의 국방 시스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의 휴고 역시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죠.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기술 문서와 장비를 넘겨주고 나면 사후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지만 한국 기업들은 문제가 생기면 마치 자기 일처럼 즉각적으로 현장 지원팀을 보내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함께 남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깊은 신뢰에 기반한 동행의 약속이자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국방 운영 시스템 전체를 함께 고민하고 구축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독특한 방식은
어쩌면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개발된 모든 무기를 즉각적인 실전 투입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운용하고 관리해온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장 중 창원에서 참관한 야외 환경 적응성 테스트는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차와 자주포의 기동 및 사격 테스트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제게 현장의 한 연구원은 웃으며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지독하리만큼 뚜렷하고 혹독한 사계절 자체가 세계 최고의 천연 테스트 환경이라는 것이었어요. 봄철의 황사와 미세먼지, 여름의 기록적인 장마와 폭염, 가을의 극심한 일교차, 그리고 겨울의 혹한과 폭설까지. 한국에서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극한의 환경, 적응성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였죠. 유럽처럼 기후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고가의 실험장을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한반도 전체가 전 세계의 다양한 기후를 압축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거대한 자연 시험장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개발에 큰 제약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 무기의 성능과 내구성을 보증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었다는 그의 말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변화무쌍한 기후마저 자신들의 무기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나라. 이것이 바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방산의 또 다른 저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민군 협력 방산 발전 세미나 참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제 기술적인 재원이나 성능 데이터 분석은 제게 큰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가 목격한 것은 숫자로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무언가였기 때문이죠. 저는 이 세미나에서 어쩌면 그 무언가의 실체를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분은 제대 군인이며 현재 국방기술품 질원 고문이라는 도윤님이었습니다. 연단에 선 그의 모습은 군인 특유의 강직함과 함께 깊은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온화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복무했던 때의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막 개발되었던 초기의 국산 무기들은 성능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았지만 결코 버릴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절박했던 상황들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성능이 부족해도 계속 고장이 나도 그것으로 싸워 지켜야 할 가족과 나라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진 전부였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의 회고는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이 피땀 흘려 방위산업을 일으킨 근본적인 동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팔아 이익을 남기거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다시 전쟁이 터졌을 때 자신들의 아들, 딸들이 적과 싸워야 할 무기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 그것이 전부였다는 그의 진솔한 고백은 그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던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한국의 연구원과 기술자들이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토록 집요하게 기록했으며 고장난 장비를 끝까지 붙들고 고치려 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동행을 강조하며 구매국과 함께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유럽에게 전쟁은 박물관 속의 역사이고 무기는 때로 고부가 가치 수출품이지만 한국에게 전쟁은 여전히 피부로 느껴지는 현재 진행형의 위협이며 무기는 곧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왜 이 무기를 만드는가? 라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결국 무기의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저는 이곳 한국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도윤 장군은 마지막으로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없다면 애초에 무기를 만들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는 신념을 강하게 역설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강렬한 메시지가 되어 제게 깊이 각인되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잠시 도윤 장군과 마주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그가 연설에서 보여준 신념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에서 저는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지난 30년간 오직 차가운 설계도와 데이터 수치에만 매달려 온 제 분석관 인생이 한없이 공허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최첨단 기술은 시간과 자본이 있다면 어디서든 모방하거나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지키겠다는 이러한 강렬한 정신은 오직 이곳 한국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결코 복제할 수 없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을 열어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평소처럼 분석 데이터를 나열하고 평가 점수를 매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숫자로 요약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어요. 저는 단순한 무기 시스템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스펙, 성능, 가격 경쟁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신과 기억, 그리고 태도를 목격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저는 보고서의 첫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경이로운 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꺾이지 않는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숫자를 읽는 분석가가 아니라 그 숫자 너머에 숨겨진 기억과 정신, 그리고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읽어낼 수 있는 분석가가 되어야 함을 다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가 어디에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답할 것입니다. 한국입니다. 그곳에는 실패를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고 기억으로 미래를 지키며 뜨거운 심장으로 무기를 만드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0년 경력의 독일 국방 분석가 클라우스 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다소 낮게 평가했던 그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실패조차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며 기록하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과 집념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만나 깊은 감명과 존경심을 느끼게 된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 역시 클라우스 씨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기술력 너머에 있는 그들의 뜨거운 진심과 꺾이지 않는 정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땀과 기억, 그리고 지키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